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성 분석의 두 번째 제 챕터로서 렉시콘 기반의 감성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감성 분석의 개요와 감성 분석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어휘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감성 어휘들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문서의 감성 스코어를 계산하고 긍부정을 판별하는 접근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렉시콘 기반의 렉시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뒤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모델 기반의 방법론과는 다르게 아예 처음부터 감성 사전이라는 것을 구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감성 사전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극성이나 또는 극성이라고 하면 이제 폴러리티라고 해서 이제 양극단이죠. 긍부정에 대한 극성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감성을 지닌 어휘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감성 사전이 이미 이제 구축이 되어서 배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뒤에서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캐글에 가면 한글의 경우에도 감성 사전이라고 해서 감성 어휘들의 리스트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방법론들 또는 그 사전들이 도메인에 따라서 또는 분야에 따라서는 특정한 어휘는 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또는 유니버셜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감성 어휘 사전은 사실은 구축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분류는 이제 감성 분석의 결과물은 어떻게 도출을 하느냐, 문서나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감성 점수들을 결합을 해서 지도학습이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해당하는 문서가 긍정입니다, 부정입니다라는 레이블 또는 어노테이션이 된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들이 얼마나 감성 스코어를 높게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지도 학습 기반으로 이제 모든 감성 어휘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화 리뷰 관점에서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긍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어 저희는 이제 이걸 시드 워드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그 시작이 되는 워드다. 그래서 씨앗이 되는 단어들이다라고 해서 시드 워드라고 불렀는데 그 긍정 단어 50개하고 부정 단어 50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준지도 학습 기반으로 해보면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뭐 좀 이 비속어까지 아니지만 이렇게 표준어는 아닌데 존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이게 감성 점수가 0.385 이게 가장 긍정적이면 1점, 가장 부정적이면 마이너스 1점으로 스코어를 매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되게 잘생겼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등장하면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그 평점을 받은 리뷰들이 많았더라. 그리고 어설프다, 빈약하다 이런 단어들은 실질적으로는 시드워드는 아니었지만 준지도 학습 기반으로 스코어를 산출해 봤더니 마이너스에 가까운 그래서 부정에 가까운 점수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감성 어휘를 구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부터 그나마 좀 덜 들어가는 작업까지로 한번 그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의 노동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수작업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매뉴얼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수행을 했던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요. 각각의 차종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차종에 대한 결과물이 긍정인지 차종들에 대해서 게시글들을 쓴 이제 그 사람들이 또는 해당하는 그 문서들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의 원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의 뉴스 기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이제 그 네이버의 블로그 기사들, 블로그 포스트. 그래서 전자는 조금 더 포멀한 형태의 기사, 뉴스 기사를 의미하고요. 후자는 사용자가 직접 게시한 블로그 컨텐츠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화살표가 좀 빠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우선은 감성이 드러나는 단어들의 품사는 이 3개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명사와 형용사, 동사 집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요 파트가 극성 단어 추출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코퍼스 문서 집합에서 나왔던 모든 명사, 형용사, 동사들에 대해서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자동차 리뷰 관점에서는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해서 바이너리로 점수를 사실은 매겼었어요. 그런 다음에 분석 키워드가 설정이 되면 해당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각각의 차종 카테고리 문장별로 얼마나 긍정인지 부정인지, 문장이나 기사 전체 관점에서 긍부정 스코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간별 서머리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우선은 2010년도 이제 좀 오래된 결과물입니다. 연구 결과물인데, 프로젝트 결과물인데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 반 정도의 기사에 대해서 특정한 브랜드에서 이제 특정 브랜드의 차종과 해당 브랜드가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비슷한 세그먼트의 다른 회사 차종들에 대한 뉴스 기사들하고 블로그 게시들을 우선 수집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는 약 52만 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기사들이 236만 건이 있었는데, 원본 문장을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카는 현대차의 소나타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중에서 조사나 부사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지난해 국내 팔리다에서 팔리, 베스트셀링카, 소나타, 현대 이런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들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을 표현을 하고 추출을 하고요. 그 키워드와 함께 어떠한 표현들이 함께 등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우선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카테고리도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해주셨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관련된 부분,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 평판에 관련된 부분 이렇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어떤 명사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사람의 수기에 의해서 작업이 되었고요. 그 키워드 플러스 표현을 첫 번째 그 키워드에 대한 표현을 키워드 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단어와 2개 이상의 복합 단어들에 대해서 일정 빈도 이상이 되는 것들을 다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을 갖다 또는 매출이 하락하다, 그다음에 경보장치 급제동, 시장 다변화, 사양 정숙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키워드 표현들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자릿수의 사람이 꼬박 일주일 동안 이 극성들을 다 매긴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 책도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저도 이제 사서 한 2, 3일 만에 2권 다 읽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서두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다. 다 자기는 예쁜 것만 하려고 한다. 근데 결국은 노가다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이 노가다라는 표현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의 수기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대표적인 파트가 사실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에요. 최근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해서는 이거는 한 기관 또는 한 조직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는 과제들을 최근에 이제 발주를 했고요. 얼마 있다가 이제 심사가 아마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셋들이 잘 갖춰지면 예전에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엑소브레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하나의 지금 말씀드렸던 데이터셋, 누구나 연구자들이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셋을 이미 구축해서 배포해주면 나머지 엔드 유저들은 또는 개발자들은 또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학자들 또는 뭐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이 꼬이네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기획했던 아이디어를 모델로 구성을 하고 그 구성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 자체를 충분히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것은 소규모 조직 차원에서는 어려우니까 이미 기확보되어 있고 배포되어 있는 국가 주도 하에서의 인공지능 데이터셋들, 학습용 데이터셋들을 갖다 쓰시라라는 방향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어노테이션 작업을 전부 크라우드 소싱과 그다음에 실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 방향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우선 보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 첫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X축은 각각의 문서의 극성 어휘들 또는 극성 문장들, 이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상관없이 긍부정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긍정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는 예를 들어서 티볼리라는 차량은 그 문서에는 굉장히 긍부정을 나타내는 어휘들 또는 표현들이 많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어휘들 중에서 긍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랜저나 아반떼는 극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 비율이 낮았고요. 뭐 K3 같은 요런 이제 K 시리즈가 거의 비슷하게 묶일 수가 있겠는데 긍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이 뉴스 기사이고요. 이쪽이 똑같은 방법론인데 이쪽이 뉴스가 되겠고요. 이쪽이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카테고리별로 여기서 보시는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들이 있었으니까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 키워드들의 긍부정 표현들이 얼마나 기사에 많이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벤치마크 대상이 되는 차종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라면 A6와 E클래스와의 그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를 뉴스와 블로그 관점에서 이렇게 레이더 차트로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관어들을 가지고 어떤 표현들이 있을 때 그 표현들이 무슨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었는지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차종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좋은 승차감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또는 어떤 차종에 대해서는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뭐 가치가 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뭐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매뉴얼 어프로치였고요. 이건 정말로 사람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갈아 넣어서 이제 긍부정을 판단하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자동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전 기반의 방식과 코퍼스 기반의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전 기반의 방식은 뭐냐면 두 가지의 그 차이는 뭐냐면요. 둘 다 사실은 사전을 만드는 건 맞는데 감성 어휘 사전을 만드는 건 맞는데 전자는 이미 구축된 사전을 외부 사전을 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워드넷이라든지 뭐 또는 다른 그 감성 어휘 사전들로부터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현재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문서들에서 감성 사전에 등록된 어휘들이 얼마나 많이 출현했는가를 가지고 보는 것이죠. 이 방식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이 도메인이나 컨텍스트에 관련된 그 적용되는 그 디펜던트한 종속적인 의미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학생이 이제 이 관련해서 논문을 쓰면서 정말로 좋은 예시 단어를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해줘서 계속 그거를 강의에서도 저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영화 리뷰 데이터
관점에서, 영화평 관점에서 누군가가 졸립다라는 단어를 쓰면 이 영화는 보자마자 졸립다라면 그 졸리다라는 동사는 영화평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휘입니다. 돈 내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앉았는데 영화가 진행이 됐는데 잠이 왔다. 이건 전혀 흥미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침대에 대한 리뷰를 하는데 이 침대는 눕자마자 졸립다라는 표현을 하면 여기서의 졸리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어휘인 졸리다라는 표현이 영화를 평가할 때는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침대라는 가구를 평가할 때는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게 바로 이 글로벌한 그 외부 사전을 이용한 딕셔너리 기반의 방법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시 말하면 도메인 또는 컨텍스트 디펜던트 미닝을 확인할 수 없다. 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퍼스 기반의 방법론은 내가 감성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 도메인에서부터 코퍼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문서들을 수집을 해서 해당하는 문서들로부터 적절한 감성 어휘들을 다시 재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디펜던트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얘가 가지는 이제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구사항은 뭐냐면 좋은 커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능, 사전의 성능이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량의 코퍼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 기반의 어프로치는 사실은 별도로 어떤 이론을 설명할 필요까지 없는 게 뭐냐면 이 렉시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내면은 이 과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서에 대해서 감성 분석을 하겠다. 근데 사전을 이미 외부에서 구축된 걸 써야지 라는 판단을 하면 그럼 어떤 사전 쓸까 라는 것만 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MPQA 오피니언 코퍼스라는 것도 있고요. 센티워드넷 같은 그 딕셔너리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피니언 렉시콘, 뭐 센틱넷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연구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 이 영어의 어휘, 감성 어휘 사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언어라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법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특정한 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어휘로 쓰였다가 정반대로 쓰이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생각나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어서, 예전에는 앞에다가 뭔가 개라는 단어를 쓰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뭐 개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개라는 표현이 긍정을 극대화시켜주는 매우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어가 쓰이는 어떤 긍부정의 정도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사용이 되느냐, 어떤 집단에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대량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코퍼스를 구축을 해놓은 게 바로 이 2016년도에 소셜 센스라는 이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insane이라는 이 표현을 하는데도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서는 이 단어는 이런 단어들은 왼쪽에서는 좀 더 포지티브하게 스포츠 관점에서는 포지티브하게 사용이 되어 있고 뭐 이 커뮤니티 관점에서는 네거티브하게 사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soft라는 단어가 하나의 스코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스코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느냐, 어떤 도메인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어휘의 감성 점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860년대부터 지금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분석을 했죠. 18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왔을 때 하나의 단어가 또는 그 두 단어들에 대한 어떤 그 유사성이 똑같이 이렇게 컨스턴트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화하는 듯한 표현, 그 의미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케이크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보면 좀 옛날 좀 2년 전에 업데이트되고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아는 그 언어는 사실 한글하고 영어 읽을 줄 아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81개의 랭귀지 언어들에 대해서 센티멘탈 렉시콘이 다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한글 같은 경우에는 883개의 긍정적인 단어와 1235개 부정적인 단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제공을 해놨는데 완벽하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최고의 또는 뭐 강력한 뛰어난 뭐 이런 것들은 긍정 어휘가 맞는데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치 혁명이라는 게 과연 긍정적인가? 그 다음에 뭐 오른쪽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과연 긍정적인가? 그 다음에 여기 뭐 변호사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 양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과연 긍정적인가라는 것들은 좀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부정적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타라고 써놨는데 이게 부정적인 건가? 또는 소설이라는 단어가 과연 진짜 부정적이냐? 가사, 정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셜하게 이렇게 딕셔너리를 제공한 것까지는 고마운데 이거를 그대로 완벽하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서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두 개의 단어들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여기는 이그젬플로서 이제 뭐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그런 이제 웹 데모도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제 뭐냐면 코퍼스에 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직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기는 아니죠. 매뉴얼 방식하고의 차이는 수기로 하나하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만의 그 사전을 구축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희 연구실 후배 제가 이제 졸업했던 연구실 후배 학생하고 같이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영화 리뷰 데이터로부터 이 영화 리뷰는 핵심이 뭐냐면 이 코퍼스는 이 평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평점들을 이용을 해서 이 평점 리뷰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이 단어들이 얼마만큼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스코어를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직접 찾아내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통계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특정 단어가 등장했을 때와 등장하지 않았을 때 평점의 차이를 얼마나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극성을 이제 판단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R이라는 거는 각각은 이제 뭐냐면 i번째 사용자가 여기서 보면 i번째 사용자가 이 사람은 이제 사용자가 되겠고요. i번째 사용자가 J번째 영화에 대해서 영화 J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Q는 이제 단어의 인덱스입니다. 단어 인덱스라고 보시면 id라고 보시면 만약에 해당하는 단어가 쿼리 단어가 이 i번째 사용자의 J번째 리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리뷰의 실제 점수 레이팅을 이 대문자 R로 정의를 했고요. 포함이 되지 않았으면 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WQ라는 거의 전체 스코어는 뭐냐면 모든 사용자의 리뷰들 중에서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리뷰들의 평균 평점이 될 것이고요. 그 평점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WQ라는 거는 각각의 점수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데요. t-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null hypothesis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떠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을 때와 with word와 without word 사용이 되지 않았을 때에 평점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H0였고요. 평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H1이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t-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이 대문자 W는 앞서서 그 스코어들의 그 특정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에
스코어 평균 값인데 단어가 주어졌을 때의 리뷰들이고요. 이 소문자 W는 해당하는 쿼리 단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다시 한번 쓰자면 쿼리가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리뷰에 쿼리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리뷰 값의 이게 평점의 차이를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결과물을 보면 멋지라는 이 동사는 평점이 9.52점이었고 표준 편차가 1.2점이었는데 이 단어가 등장했던 리뷰들의 평균 점수와 등장하지 않았던 리뷰들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T스코어를 계산해 봤더니 61.8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단어였고요. 남자 둘이라는 거는 이 단어가 들어왔을 때 평점이 7.78점, 표준 편차는 3.18점인데 이게 없었을 때의 평점과 평점의 차이를 가지고 T스코어를 계산했더니 0.26이 나와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겁니다. 반면에 무리수라는 단어를 보면 평균 평점이 5.62점, 표준 편차는 3.11점이었는데 무리수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는 평균 평점이 5.62점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T스코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4.06이 나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이 콜로케이션 또는 표현들 또는 단어들에 대해서 코퍼스 기반으로 긍부정 어휘를 판별을 한 뒤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동일한 도메인에서 여기서의 코퍼스 기반의 단점은 무엇이냐? 동일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영화 기준으로 사전을 구축을 해놓고 이걸 마치 다른 쪽 분야로 가서 스포츠 선수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잘 들어맞지는 않겠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렉시콘 기반의 감성 분석, 그래서 매뉴얼 기반, 그 다음에 딕셔너리 기반, 그리고 코퍼스 기반의 세 가지 접근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